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밀려서 세 분을 뭐, 못 모셨는데 밀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럼요. 제일 약간 불편이니까요. 밀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보가 맞나 네, 봐. 진보 팬들이 많네요. 참칭 아니 진보가 근데 지금 했는데. 다 네. 근데 그날 저는 프로그램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 시그널 라이트가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잖아요. 많이 알려졌어요. 네.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심- 희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하신 분이 정규재 그러니까요. 예. 정규재 전 주필. 주필. 야, 정규재 진짜 그러니까 뭐, 주필이 오히려 보수에서 지금 욕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세 분이 좀 그리웠습니다. 오늘 더 재밌게 저희끼리 이게 별로 한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예, 봤는데. 그게 경청했어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좀 재밌는 방송 해볼 텐데 네네. 못 뵌 동안 저희가 뭐 특이한 도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저희가 주요 키워드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와중에 좀 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 네. 거기에 맞는 답을 써주시고 아.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를 네.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몸조심인데요. 이건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했던 발언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직무유기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일제히 여당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IS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다.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말을 깡패들이 쓰나 봐요. 그랬고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따라하기 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드릴 질문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렇게 센 발언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돼요. 네. 예. 지금 써주는 지금 쓰시면 돼요. 아. 약간 배일장 느낌인데요. 예, 어. 백일장. 음. 먼저 쓰시는 분의 대답을 이제 그래요? 차례차례 들을 네. 예정인데 아, 음.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를 하니만이라는 논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밤 9시에 의원총회도 한다고 하니까 그 예.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헌재 선고가 늦춰지다 보니까 압박 수위를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좀 높이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완료를 하신 게 박민영 대변인인데 보여드리면 되나 이렇게? 예, 앞에 정면에 들고 계시면 되고 기각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이 급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을 좀 상실한 그런 멘트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갑자기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시작하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암살 뭐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숨어버리고 결국 오늘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다 이제는 그 최후 통첩까지 하고 사실 좌표를 찍은 거잖아요, 개딸들한테. 그런데 그렇죠. 좌표를 찍는 방식도 사실 뭔가 좀 뭐랄까요? 저희 법치나 제도의 상식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이니까 지금부터 뭐 모두가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몸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광화문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매블쇼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는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위 발언이니까 뭐 물론 그렇죠. 모두 발언이 아니고 좀 마무리쯤에 했던 말이긴 예. 합니다만 준비해왔겠죠. 그렇죠. 이게 뭔가 갑작스럽게 나온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6표를 못 모아서 기각이 될 위기라는 그 확신이 들고 26일 날 사실 2심 그 선고가 나오는데 또 유죄도 확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전 되게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치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약간 전략적이거나 계산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색출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방송 나가서 워딩으로 찍어 누르고 지금도 굉장히 원색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의 눈과 입을 보면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다.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본인의 유죄는 좀 확신을 하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 같아서 예. 좀 세졌다.
박상수 대변인은요? 저는- 고발당하려고? 예, 고발당하려고. 예. 아, 이- 최상목 이제- 대행으로부터 고발당하려고요? 아니 뭐 누구한테든 네. 고발당하려는 생각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재명 대표 법률가예요. 어쨌든 네. 법률가인데 네. 이게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말인지는 알 거예요. 몸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전형적인 협박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몸조심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리는 뭐 그런 식의 말인 거잖아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국가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또 그것대로 국가 원수를 위협하고 국가 원수를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이거를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고발을 당하고 싶어서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 고발을 당하면 내가 그구들에게 고발을 당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전체적인 그 발언의 흐름을 보면 약자 코스프레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가 살해 협박을 당하고 예. 있다면서 그리고 뭐 오늘은 방탄복 입고 나왔고. 뭐 방탄복 뭐 입고 뭐 숲에 숨어야 되고 네. 옛날부터 계속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그 계엄과 탄핵과 관련된 스탠스로 인해서 살해 협박 저도 받았거든요. 저 살해 협박 문자 받아요. 그래요? 네. 네. 그 제가 그래서 페북에도 살해 협박 문자 올린 적도 있고. 이거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탈당해라, 정계 은퇴해라 하시고 해서 맨날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저한테 맨날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맨날 보내요. 사탄. 예, 네. 박상수 사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순복음교회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용원 목사님이 통합에 대한 그 기도를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김없이 아침에 딱 탈당해라 하시길래 제가 이용원 목사님 기도문을 보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말이 없어. 맨날 나보고 사탄이라고 맨날 성경 구절 맨날 보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영훈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니까 이게 입이 막히신 거야. 말이 없어. 그래서 한 이틀은 저한테 협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틀 안 하시더니 네. 어제 또 다시 또 또 시작을 보냈어? 했어. 예. 시작을 했어. 시작이 근데 조금 약해졌어요. 예. 회개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권유하는 이제 이영훈 목사님의 그 예. 통합의 메시지가 조금 통한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 회개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또 보내세요. 예.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 왜 갑자기 이용호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정치인들한테 네. 한동훈이야. 아니야. 근데 정치인들한테 이런 식의 협박이나 이런 식의 일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자기가 뭔 세상 처음 당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막 자기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나를 좀 공격해라. 공격해라.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순교자 또 무슨 뭐 박해받는 뭐 옛날에 그 80년대 뭐 학생운동권 학생들 뭐 이런 이미지로 내가 이제 그거를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센 말 할 테니까 날 좀 쳐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최상목 대행을 공격하라라는 지시 같기도 했는데 오히려 하여튼 고발 당해서 야, 자기가 좀 내가 이제 조금 더 탄압받는, 핍박받는, 핍박받는. 그 요즘 그 대도 않는 약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미 5개 재판을 하시는데 고발 한번 더 당했다고 그렇죠. 피해자가 될까요? 그리고 그 사실 저 궁금한 게 예. 신변보호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고는 그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 이게 신고를 안 해. 수사해달라. 신고를 안 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은 가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옆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같이. 네. 아 고- 실제 어떤 협박 사례를 신고하지는 않고 그건 아니고 신변보호 요청만 했다. 그냥 이제 근데 민주당 패널분들 말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당 대표실하고 계속 수사 협의 중이다. 수사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제가- 민주당의 논리를 좀. 예, 말해주세요. 어저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그 안 대변인이. 하셨나? 예, 우리 근데 설주한 변호사 답도 들어봐야 네. 돼요. 맞아. 너무 길어. 뭐가 기네요, 근데 답도 네. 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민주파출소가 진짜 파출소인지 알더라. 예, 못이 급한 멋이 뒤. 급한 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너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민주당이 급발진하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저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 판결이 꼭 다음 주까지 나야 돼요? 우리가 꼭 시한을 정해뒀나요? 맞아요.
필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근데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는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 아니 근데 그 선거가 대법원 선거도 아니고 어차피 예. 대법원까지 가실 거잖아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뭐 네.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상고를 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또 그 이재명 대표 측에 또 상고를 할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뭐 2심이 만약에 1심하고 똑같이 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나올 뭘 텐데. 그렇게 급하게 뭐 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언제 되느냐가 언젠가 되겠죠. 뭐 다음 달에 되든 언제가 되든 뭐 파면이 되든 인용 기각이 되든 뭐 결정이 날 건데 저는 네. 왜 헌법재판소 밖에서 이걸 그냥 굳이 정치권에서 뭐 빨리 내라 천천히 내라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뭐 지지자들은 뭐 빨리 내달라 뭐 아니면 우리 뭐 기각을 시켜달라 각하를 시켜달라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 민주당이. 근데 거기에 대고 진짜 이번 주는 거의 진짜 눈꼴 사나울 정도로 굉장히 좀 급해하는 모습을 초조해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지금 보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무엇이 급해서 그게 급할 일인가? 아니 뭐 지난주에 꼭 났어야 되고 이번 주에 났었어야 되고 28일에 꼭 나야 돼요? 아니 언제든 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오히려 신중한 판결을 해달라. 정말 국민 모두가 다 이 결정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납득이 될 만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정말 신중하게 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든지 아니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시키든지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무슨 속도전 마냥 무조건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아니 결론 냈어요. 결론 냈는데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어쩔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 내는 거 보면 좀 오히려 민주당이 불복을 해서 뭔가 아니 행동을 하지 않을까. 2017년도에 이재명 대표는 그랬잖아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 헌재를 우리가 불복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런 메시지를 2017년도에는 냈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네.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인지 예. 그냥 무조건 인용이라는 결론에만 딱 못을 박아놓고 우리 무조건 불복하지 말고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저는 그냥 그 뭐 정파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저는 여전히 아까 매번 얘기하지만 예. 인용돼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보면 각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민주당도 불안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불안하냐고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신중한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지. 예. 오히려 뭐 재판관들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26일 맞지는 날 않다고 봐요. 형이 나오고 3개월 내에 진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버리면 본인 피선거권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피선권 날아가면 안 그러니까 나와야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겠냐. 굉장히 아니, 염세주의적으로 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선고를 하시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피선거권이 본인은 날아가잖아요.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정말 본인 정치 자기만 그렇죠. 한번 자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국민들은 적당한 인물인지 보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 저희보다 국정원 선거 더 뽑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신데요. 근데 괜찮으실까요? 서주환 변호사 오늘 이재명이 곧 민주당인 곳에 대한 가장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게 저는 설주환 변호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선거를 뽑는데 후보자가 이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피선거권이 없어서 원래는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뽑았어.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권자가 올바르게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변호사인데 전현희 의원도 주권자가 뽑은 것에 대한 어떤 권리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인 걸 알고도 뽑았으니까 그게 어떤 형사 절차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런 아니죠. 논리를 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그건 전체주의잖아요. 법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히틀러도 그렇게 뽑혔어요. 그러면 그거 뭐가 틀려요? 예.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러면 국민 모두가 선택한 사람이 위법자야, 범법자야. 그 법도 무시해. 그럼 우리나라 법치주의 왜 해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법치주의를 벗어나서 그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니까? 예. 그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그 발언은 같은 법률가 입장에서 너무 부끄러운 발언이에요.
아니 너무 전현희 부끄러운 의원이 발언이에요. 요즘 네.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말들은 음. 대부분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고 싶다. 최근에 한번 무리한 발언한 최고위원들의 사선 의원급들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전현희 의원 내년 서울시장 나고 싶어해요. 아. 박홍근 의원 내년 서울시장 나고 싶어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법안을 아. 발의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법안 발의하는 거예요. 네. 나 지금 여기 있어. 원래 박홍근 의원이 친명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 정말 깃딸들한테는 가끔은 이 사람이 수박이라고도 낙인 찍히고도 그래요. 박홍근은 맞아 친 박원순 계열이었잖아. 박원순 계열인데 그쵸. 지난번 네. 경선 때 이재명 대표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아. 비서실장이었어요. 아. 최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친명인데 원칙론적인 좀 민주당에서 어떤 사선 의원으로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수박 낙인 찍히거든요. 이때죠.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의원도 급한 거예요. 이러면 내가 김민석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한테 지금 밀리겠는데 내년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데. 다들 뭔가 선배가 있으시군요. 지금 그럼요. 그렇게 센 그렇지 발언하시는 않고서 분들이. 갑자기 박홍근 의원이 사선 의원이에요. 예. 장난 을이에요. 네. 우리 이승환 위원장입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거기서 사선 의원인데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어떤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그거 판단 안 했을까요? 다 검토해 보잖아요. 네. 근데 알면서도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는 알면서도 거죠. 냈다. 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 길어졌어. 아. 저 흥분했어. 질문은 좀 나눠서 더 드려볼게요. 저희가 할 말을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설주한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새로운 통찰을 얻어요. 뭐야. 예. 왜 예전에 또 그 천목회 때도 제가 그래 처음에 만났을 때도 네. 그랬는데 네.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보면 박홍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을 노린다. 노린다. 그건 생각 뭐 못했던 민주당 내에서는 포인트인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 다 그러니까 아는 역시 내용이니까. 역시 여기 네. 국민의힘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국민의힘 있으니까 아,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왜냐면 있겠다.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은 김민석 의원인데 아. 그런 것도 생각이 있으시고 이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가는 얘기군요. 그럼요. 예. 다 아니 소속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장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같이 네. 서울시장을 모시고 계셨던 아, 분인데 그러니까 박원순 그러네 맞네. 그러네. 그리고 박원순 씨 서울시에서 사선이면. 사선이면 더 이상 오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음 공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넘어가야 그러면 이제 되니까.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단계로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로 좀 돌아와서 저희 채널A 단독으로는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보기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좀 위험하고 최상목 대행을 공격하라 이런 지시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호 강화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것은 잠시 뒤에 9시부터 그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과연 탄핵을 하겠다라는 결의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게 탄핵 얘기만 하지 실제로 탄핵 소추안 발의 못할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근데 탄핵을 할 아무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잖아요. 지금 탄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인데, 교육부총리가 오고. 예, 교육부총리인데 교육부 장관. 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뭐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한번 질문을 듣고는 뭐 하는 김에 탄핵 계속해서 김문수 장관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막 급하게 막 찾더라고 진행하시는 분이 되게 밑에 계시대요. 네, 정부조직법을 순번이. 찾아보던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노동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순번이 환경부 장관보다도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한섭 장관님까지 탄핵이 돼야 네. 김한섭 장관님 다음이 김문수 장관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열 몇 번을 더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 그래서 뭐- 뭐 없겠다. 저는 상상력을 잠깐 발동을 해보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탄핵하게 되면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고 봐요. 만약 탄핵 발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결 정족수를 그렇죠. 좀 의결 정도수를 정해지는 밝혀줘야죠. 거예요. 200석인지 150석인지. 그럼 지금 민주당은 150석 기준으로 지금 발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빨리 우리가 내줘야지. 이거 탄핵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탄핵이 더 이상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바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고요. 예.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탄핵 추진 여부가 갈릴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탄핵 계속 발의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보궐선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헌법상. 왜냐면 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11명 밑으로 떨어지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궐선거도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권고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대선 날짜 정하는 것도 국무회의에서 네, 의결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의결 자체를 그러니까 못할 거다. 그러니까 탄핵을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그 안에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탄핵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 봅니다. 박민영 대변인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탄핵을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던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주호 부총리가 임명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탄핵을 해도 실익은 없고 오히려 좀 정무적인 부담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이 뭐랄까요, 한덕수 총리가 사실 이 헌법재판관 불임명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가타부타 결론도 내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논리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불임명 때문에 탄핵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 기각이 되면 이 불임명 자체에,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 대신에 임명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명 자체도 지금 정통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한다? 이것 자체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가 됐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돌아오게 되면 정말 마지막 남은 6표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카드, 이 마은혁 재판관 카드까지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진퇴양난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놀리고 자시고 법리고 뭐고 그냥 질러버리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되면 좀 무리하게 6표를 만들어서 만약에 정말 인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좀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라고 하는 식의 방식이고, 같은 논리로 저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 다시 12월 초로 돌아가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다면 전 대통령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헌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여기에 야당의 과실도 있고 이건 시스템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나부터 개헌에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체제를 존중을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역풍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랑 같이 뭔가 이걸 그렇죠.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네. 훨씬 좋은 그림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도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식 표현으로 전략적 인내를 못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차피 이거 말고는 지금 카드가 없기 때문에 또 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그런데 먹어도 고할 수 네. 있죠. 이거는 제가 보고. 법리적으로 하나만 짚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한다면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위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입법부의 어떠한 그러한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판단을 한 두 개의 유명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한쟁의로 해가지고 했던 두 개의 유명한 결정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 종편 방송의 등장과 관련됐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미디어법 그 제정 당시에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검수완박 입법을 했을 당시에 당시 그 그 법사위의 그 과정이나 이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역시 권한쟁의 심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뭐냐면 그 미디어법 제정 과정이라던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위헌 위법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은 했어요. 헌재가. 하지만 그 결정문들에 보면요,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삼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네. 우리는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합헌인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해서 이걸 수정하고 고치는 건 국회가 할 일이다라고 국회에게 맡겨버림으로써 그냥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미디어법 그냥 한 대로 그냥 시행이 됐고, 예. 그래서 우리 채널A도 세상에 나오게 됐고, 예, 검수완박도 그냥 해서 지금도 검찰 수사권 지금 완전히 경찰로 거의 다 넘어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미 그 두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그 부작위한 지점에 대해서 그걸 탄핵 사유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서 미디어법과 권한쟁의부터 다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다시 없어질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네, 그래서 예.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제대로 된 법률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해야 돼요. 네. 못합니다. 예, 그 바로 이제 정말 찍히는 진짜. 거죠. 뭐. 다들 그 뭐 속내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러면 JTBC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 채널A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쪽은 이제 그쪽은 이제 괜찮아 이러죠. 그리고 JTBC 없어지는 게 걔네들한테 뼈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른 대로? 네. 저희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는 M이 있어요.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장기전인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가 문득문득 나왔던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좀 언제 지정이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조급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좀 뭐 각자 들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취재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장기전에 돌입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쓰셔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예,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재밌으시죠? 이거 예. 재밌네요. 네. 뭐 아주 빠르게 완성을 하셨네요. 숫자를 써주셨는데 장기전에 돌입한 이유가 네, 저 먼저 할까요? 8대 0입니다. 8대 0입니다. 네, 8대 0.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중앙지법에 재판이 오랜만에 있어가지고 갔다가 서초동에 이제 계시는 제가 또 변협에서 활동하고 했다 보니까 좀 내로라 하시는 분들을 좀 쭉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렸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 결국에는 뭐 기동량 좀 하려고 서초동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없나 이제 기동량 좀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서초동 소식통으로 정보를 좀 들으신 서초동에서 듣고 예, 온 이야기 예. 제가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듣고 온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를 좀 썰을 풀어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이런 것들은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 90% 이상 아니 95%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헌재는요. 예. 네, 정말 그거는 그냥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거는 모르고 제가 그 취재 경력 오래된 기자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직전까지 기각 또는 각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취재를 했다라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대통령실 출입을 했거든요. 제가 아, 전날에 8대 0 기각이라고 해서 전날? 예. 아닌 분도 다른 얘기도 하셨는데 8대 0 기각이라고? 8대 0 기각이라고 기각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천사같이 믿었다가 이게 기자들은 좀 고개를 갸웃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틀렸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있어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깔고 그냥 이제 서초동에서 제가 만나본 분들의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 밑에 깔고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첫째로 지금 그 의견이 엇갈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워낙 이 문제에 있어서 사안이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논쟁이 격화가 되니까 어떻게든 이 사안만큼은 8대 0으로 하자라는 일종의 그 합의 비슷한 그런 전제에는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암묵적으로 그 예,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동의는 한 뭐 거군요. 5대 3, 6대 2, 7대 1 이렇게 가지 말고 네. 8대 0으로 하자는 예. 이것은 이제 깔려 있는 것 같다. 문제는 8대 0의 반영을 어디로 하냐는 건데 이제 제가 알아본 쪽에서는 어쨌든 다수는 인용 쪽에 다수가 있다고는 해요. 인용 쪽에 다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8대 0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그 인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 각하를 8대 0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각이 아닌 각하. 각하. 네. 왜 그러냐면 기각이 되면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되는 게 돼버리니까 계엄을 앞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허락을 헌재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겨요. 뭐 일각에서는 계엄 라이센스 주는 뭐 거다. 뭐 그렇다고도 이런 얘기하는데 뭐 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이제
아무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를 헌재가 인정해주는 그런 예.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점들은 분명히 계속 짚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헌재 절차가 이번에 정말 잘못된 것도 맞고 네.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를 해서 돌려보내면 그 다음에 그 절차 문제를 이렇게 전부 다 보완한 그것을 국회가 다시 결정해서 오면 그때 심사하자. 우리가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8대0 각하를 하자고 하고 인용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또 8대0 인용을 하자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헌재의 지금 입장이 조금 변화한 게 느껴지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4대4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검사 탄핵에 있어서는 8대0 기각을 해버렸어요. 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진보적인 재판관이랑 좌파 재판관이라는 그 성향의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을 쓰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8대0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나머지는 별개 의견을 쓰는 방식으로 하고 8대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같은 날 나올 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이야기 저는 좀 듣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기일이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로는 넘어가는 거고 네네. 혹시 날짜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 거니까 지난주에 갈 때는 뭐 21일 설, 28일 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21일 설, 28일 설인데 21일은 이제 지나간 게 됐으니까 그럼 28일 설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선거를 보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선거가 있고 이틀 26일, 뒤네요. 이틀 뒤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선거 앞이냐 뒤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이게 뒤로 지금 갈 가능성 그럴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을수록 민주당이 왜 조급한지를 알 것 같은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 쓰신 거 보니까 예. 여긴 8대0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까지 6표가 안 모여서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사실 비슷한 결의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네.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러니까 6대2면 빨리 결론을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 이 날짜 밀리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8대0을 만들겠다고 일주일, 2주일을 미루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표가 반대하는 게 실익이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들이 반대해도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6대2 구도인데 밀린다라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리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 6표가 아직 안 모이고 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왜 그렇게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이제 와서 집착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한 그 유튜브에서 그 취재를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공표한 내용이기도 한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문 회람까지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네. 회람까지 끝났는데 왜 선고를 안 하느냐.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내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제 기각 문제를 일종의 트레이드 개념으로 지금 하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근데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좀 그런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헌법재판소가 정말 의문스러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됐건 6표가 안 모이고 있고 그래서 마은혁이 절실해졌다. 이제 이런 지점인 거고 제가 그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이제 여러 좀 정보 그런 채널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5대 2대 1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 2대 1. 한 명이 강력하게 조금 그 각하 의견을 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 보수 재판관이 동조를 하고 있고 이제 한 명이 조금 반반인 것 같다.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5대 5대 5.5대 2.5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제가 또 월요일, 화요일 또 여러 이제 기자들, 중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제는 4대 3대 1 정도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표가 똘똘 뭉치다 보니까 이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용이 안 될 거라고 하면 굳이 한 표 더 보태서 5대 3을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4대 4를 만드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6표가 안 모이고 있고 3표는 더 똘똘 뭉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각 각하파에 더 무게가 실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관들은 조금 자기 보신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결론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줄 때, 그 심판을 할 그 선고를 할 때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면서 기각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게 뭔가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예.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할 때 인용을 해줄 때도 이게 뭔가 검찰도 잘못은 있지만 공수처도 잘못을 했다. 약간 양비론을 주면서 여야가 각자 싸울 만한 떡밥을 뿌려주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각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쏙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재표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직무복귀를 시킬지 국회가 판단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걸 뒷받침하듯이 뭐 허영 교수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강일원 교수님 이게 그 변호사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주심이었던 이제 이런 분들마저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각하파들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하파들이 힘을 점점 얻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쌓게도 그렇고 야 진짜 이러다가 내란죄 형사재판 무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되든가.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굳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6표가 안 모인 것 같다라고 말해 주셨고요. 설주환 변호사는 정상 진행 중이다. 네. 네. 근데 왜 선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평의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평의를 진행 중이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항상 우리가 기준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왜 14일, 11일, 14일인데 그 두 사건은 왜 이건 14일도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다퉜어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어요. 그냥 발언이었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한 것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방어권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툴 것도 아니었어. 그때도 솔직히 다투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보다 더 다퉜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그때는 거의 그냥 본인 스스로가 방어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다 다퉜잖아요. 하나 일일이 다퉜잖아요. 직접 다 나왔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지금까지 본 무슨 지난주에 나온 판결들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을 해줘요. 야, 이래서 절차 위반이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피청구인 주장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거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건 분명해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재판을 잘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오히려 진짜 이번에 인용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의 어떤 저는 잘못도 있다고 봐요.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예.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아니 어느 법조인을 만나서 물어보더라도 증인신문 시간 제한 두고 이거 켜놓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초시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을 본 적도 없고. 초시계는 저희가 갖다 놔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진짜 우리가 갖다 놔야 술 매주 초과하는. 근데 그리고 뭐 저는 정말 조금 그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직접 3분 발언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맞아. 본인이 하지 말고 대리인 통해서 해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발언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난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조대현 변호사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던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이게 제일 법조인들은 제일 문제가 많다고 맞아요. 보여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증거로 쓸 수가 있냐? 이거 분명히 평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에 대한 평의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4대4가 동수가 되면 아마 문대행이 이걸 그냥 그렇게 갑시다라고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럼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그때는 그냥 진행을 하니까 그냥 그런데 지금은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절차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때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갔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결정문을 쓸 때가 되면은 그때 넘어갔던 것도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 거고요. 헌법재판관 스스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안 하실 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마 모든 변호사들의 법조인들이라면 이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할 거예요. 4명은 상수예요. 그냥 인용 4명은 상수고 나머지 4분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수사 기록이 7만 페이지예요. 예. 근데 그 7만 페이지 중에 공수처에서 생성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간에는 작업도 해야 최소한 되고. 기록은 봐야죠. 예. 그 7만 페이지밖에 없어요. 더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다 확인하고 하는데 이걸 매일 하루하루 야 빨리 한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평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 안 나온 거 당연하다. 당연하다. 다음 주가 안 나와도 당연한 것이다. 예. 그거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진짜 저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 둘 중에 하나.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네, 내일 이재명 발표할 대표 수도 있어요. 선거. 내일 헌재에서 발표할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는 앞서게 되는 거긴 네. 한데. 다른 스타일로. 근데 그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문은 거의 써졌다고 봐야죠. 하루 전에는. 보통 아. 판결문 다 써놓으니까. 네. 제가 왜 지금 이 8대 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가 왜 둘 다 이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헌재가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헌재가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소수 의견 없이 가는 방향으로 가급적 갔어요. 그래야 국가적인 어떤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게 되면 만장일치 의사결정인데 우리가 이제 법조계 안에서 만장일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다수결과 반대로 가는 결론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네. 우리가 알려진 사건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오제이 심슨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네. 오제이 심슨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예. 자기 아내를 살인했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배심원 제도로 배심 재판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배심 재판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 재판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가 좀 있어요. 뭐냐면 배심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네. 우리는 어쨌든 다수결이긴 한데 그런데 미국의 배심 재판은 만장일치예요. 그리고 만장일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에 집에 못 가요. 배심원들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꼭 만장일치여야 돼요. 네, 우리가 잠깐만요. 만장일치가 법에 네. 정해지지 네.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만장일치여야 되는 뭐 만장일치일 이유가- 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그래 왔으니까. 근데 그런다고 쳤을 때 네.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오제이 심슨이 유죄라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근데 오제이 심슨이 무죄라고 얘기한 배심원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이 2명이 다수로 엎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2명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니까 이 나머지 아예. 이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못 가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예. 소수의 여기에서 무슨 견해대로. 뭐 완전히 쟤네들 얘기 안 들어주면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마지막에 결국 만장일치로 무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로 석방돼서 나왔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게 6명을 지금 박민현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6명을 확보를 못하면은 6명을 8대 0으로 우리 쪽이 설득을 못하게 됐을 때 저쪽이 만약에 이쪽이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이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 그러면 어차피 기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되면 바에야. 이 5명이 그냥 이 3명이랑 같이 붙어서 각하로 그렇지. 일종의 합의를 보는 게 가능해지는 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것이 이제 다시 또 탄핵 소추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예. 절차 문제로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오제이 심슨 사건 때도 딱 2명의 배심원이 마지막까지 버텨가지고 무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평의와 평결이라는 이 과정은요. 아마 뭐 설주환 변호사도 위원회를 해봐서 알 텐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당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위원회를 가도요. 저도 위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막상 당일날 바지 꺾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편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확인된 건 역시 헌법재판소의 보안은 최고구나. 최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구나. 없어요 이거는. 예. 선관위 보안이 최고여야 되는데 선관위는 뚫려도 헌재는 안 뚫리네. 헌재는 이거 되게 무거워. 선고일 나오고 마지막에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네. 예. 진짜 그래요. 현재 보안 상태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네. 최고인 걸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세 분께 짧게 네. 결과 예측이 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좀 예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지금은 합의가 덜 된 상태라는 것은 세 분이 다 공감하시는 네, 것 네, 같고 그래서 언제가 되든 간에 어쨌든 선고를 할 텐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박민영 대변인부터. 저는 지금 그 민주당과 탄핵 인용파들이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6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반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수를 읽힌 이상 최상목 대행부터 시작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 재판관 임명을 순순하게 허락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수만 두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렇게 되면 5대 3이던 4대 4던 그 구도가 고착화되면 결과적으로 인용을 만들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각이냐 각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에선 기각이 좋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사실 안정적으로 남은 2년 임기를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저는 늘 법원은 조금은 비겁한 판단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하를 통해서 재표결을 할지 말지 국회가 판단을 하시라. 저는 이렇게 던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퉜을 때는 이게 헌법상 법률상의 위반이 있지만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하를 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양당이 민주당은 반드시 불복을 하겠죠. 무조건 불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재표결해서 탄핵 소추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할 텐데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또 양당의 과제가 되지 않을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중에는 뭐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박상수 대표님. 저는 사실 그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돌면서 느꼈던 건 인용 각하 그냥 마음속으로 반반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반반.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모든 흐름에 놓고 봤을 때 다수파가 소수파를 누르고 가느냐, 소수파가 끝까지 버텨서 다수파를 뒤집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판사까지는 못 해봤어도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해보는데 위원들을 하면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게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보면은요 해오던 말이랑 다르게 표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겉으로 말을 해놓고 다른 네. 표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표결 빨리 갑시다 했는데 표결 결과 턱 하고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하 사유는 있다. 저는 그렇게 각하 사유는 봅니다. 있다. 각하 사유는 있다. 예. 다만 이것이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될지는 저는 진짜 솔직히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 기각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선고하면 인용, 그 다음 주에 선고하면 기각. 4월 시간은- 각하. 예. 시간이 지연될수록 예. 각하나 기각이나 각하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구나. 예.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합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6인 찼으면 저는 이미 선고 날짜 잡았다고 봐요. 네. 6대 2가 되든 7대 1이 네. 되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 계속 합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관계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 뭐 비상계엄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인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재판관들의 어떤 그 자기 소신에 따라서는 저는 소신을 생각해요.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존중하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나 어떤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뜻이 합의이 안 되면 이제 표결을 가야죠. 무조건. 그러면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게 다음 주까지 안 난다고 한다면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다음 주에 난다고 하면 인용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세 분의 어떤 해석이 또 제각각이라서 듣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